자, 수면 공감의 송이 토퍼 매트리스 2.0 여러분들께 소개합니다. 자, 꿀잠 연구소의 브랜드입니다. 수면 공감. 꿀잠 연구소 수면 공감의 송이 토퍼 매트리스 2.0이 드디어 김용민닷컴에 입점됐습니다. 자, 수면 공감은 최근에 우유 베개로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던 업체입니다. 우유 베개의 그 명성이 너무 자자해서 그래서 이제 유사품도 나왔어요. 두유 베개라고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유 베개입니다. 우유 베개. 예. 나 무슨 말씀하시겠어요? 웃기려고 한 소리였어요. 자, 우유 베개는 순천향대 수면의학센터장인 최지호 교수와 침구명가 이부자리 수면환경연구소에서 2년 동안 수많은 연구를 한 끝에 개발된 경추 지지 기능성 베개입니다. 네, 그래요. 우유 베개를 개발한 기술력으로 새롭게 출시한 제품이 바로 송이 토퍼 매트리스 2.0입니다. 왜 하필 송이 토퍼냐? 송이버섯 아시죠? 그렇죠. 송이버섯의 갓이 부드럽게 움직이면서 뛰어난 완충 작용을 해서 버섯 갓 안에 포자를 완벽하게 보호하는 구조를 응용했기 때문입니다. 의사와 공학 박사가 함께 만든 세상에 없던 새로운 구조의 토퍼입니다. 꿀잠을 경험한 수많은 구매 후기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정말 좋아요. 이게 사실은 매트리스도 중요하지만은 이게 베개가 또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정말 좋은 베개. 근데 모양이 되게 특이하게 생겼네요. 이렇게 끝이 보니까 이게 표면이 보니까 이렇게 진짜 이렇게 그렇습니다. 송이 갓처럼 생겼네요. 그렇습니다. 생기기는. 예, 그래요. 자, 아내의 팔 같은 베개, 여러분. 매트리스. 예, 매트리스. 이거 예. 매트리스고 지금 나오는 거. 예. 베개도 있군요. 이게. 베개. 그 베개가 나온 거예요. 예. 오. 자, 송이 매트리스는 정말 부담 없는 가격 19만 9천 원에서 27만 9천 원까지인데 사이즈와 용도에 따라서 다양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김용민닷컴에서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입점 기념으로 4월 8일부터 4월 16일 오전 11시까지. 오전 11시 1분은 안 됩니다, 여러분. 오전 11시에 칼같이 끝납니다. 4월 8일부터 4월 16일 오전 11시까지 한 주문에 한해서 9만 9천 원 상당의 우유 베개 플러스와 기본 커버까지 추가로 증정합니다. 인기 최고의 수면 공감 우유 베개와 송이 토퍼 매트리스를 압도적 최저가에 만날 수 있는 기회 놓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은품 증정은 물량 사정에 따라서 조기 종료가 될 수 있어요. 지금 바로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박형준 형도 좀 한번 짚어줘야 됩니다. 박형준 형, 이 형은 지금 뭐 재산 신고를 안 한 것뿐만 아니라 고약하게도 저게 걸렸어요. 무고교사? 무고교사가 맞습니까? 네, 무고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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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거는 공소시효가 아직 남아 있어요. 남아 네. 있을 뿐더러 이게 구속도 가능한 혐의라고 하던데. 그렇죠. 이거는 무고교사면 이게 재질이 나빠요. 음. 더군다나 이게 선거에서 상대방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서 허위 사실을 유포했고 무고까지 했기 때문에 이거는 이거는 공공의 적이에요, 공공의 적. 예. 그리고 이분이 재산을 누락한 게 꽤 여러 건이 되고 네네. 그게 꽤 고의적이라는 측면이 분명히 너무나도 명백하게 보이기 때문에 이분이야말로 진짜 위험한 분인 것 같아요. 구속이 위험하다. 구속 가능성도 있죠. 그렇잖아요. 그 고의 재산 신고 이건 뭐 다른 건이긴 하지만은 적어도 이제 무고교사 같은 경우는 이거는 액수가 지금 나온 거 아니에요? 액수가 5천만 원. 5천만 원이 입증되면은 이건 얄짤없이 우리 저 구속이라고 하더라고. 징역형으로 간다고 하더라고. 근데 아마 이 건 같은 경우 위기 상황이 되면은 보통 이런 경우는 배우자한테 떠밀죠. 아, 우리 아내가 네, 저도 그 생각은 들더라고요. 예, 아내가 보통 날 당선시키기 지금 위해서. 현재 뭐 판결문이나 이런 거 봐도 배우자 쪽에 더 많은 비중이 가 있어요. 제가 판결문 입수해서 이렇게 훑어봤는데 직접 개입한 사람들은 보면은 박형준 시장의 보좌관보다는 부인 쪽 사람이 더 많고요. 직접적으로 행동한 것도 그쪽이 더 짙어 보여요. 그래서 아마 배우자 쪽 부인의 탓으로 돌릴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요. 하지만 선거에 있어서는 보통 이것도 이게 적용되는지 모르는데 보통 선거 같은 경우에 그 배우자가 일정한 형 이상을 받으면은 같이 그렇죠. 선거 같은 경우, 선거법 위반 같은 경우는 예, 같이 당선 무효가 되는데 그 건은 이제 그 해당되는 선거가 이미 끝났기 때문에 그거 적용은 안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아마 제가 볼 때는
떠밀지 않을까. 최악의 경우 아내가 그 무고라는 게 그러니까 허위 사실을 신고해서 그러니까 타인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고 굉장히 죄질이 나쁜 범죄이기는 하지만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이게 허위 사실이다라는 거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미필적 인식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부인이 만약에 직접적으로 실행 행위를 다 했다면은 일단 그 부인이 그 성추문이 허위 사실이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부인이 그 허위 사실을 알고 있다는 거를 박형준 후보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넘어야 할 산이 두 단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부인이 다 한 거고, 그러니까 부인에게 무고죄가 성립할지 여부도 이제 일단 그게 있는 거고, 박형준 당선인에게 무고죄가 성립을 하려면 이게 허위 사실인 줄 알면서 관여를 했다 이르게 돼야 되는데. 내가 알긴 아는데 그건 진짜인 줄 알았다라고 항변을 한다면 그거 그쵸. 입증하는 것은 예, 쉽지 않죠. 그거 쉽지가 않죠. 일단 예. 그 박형준 씨가 그분한테 가짜 미투를 하신 분한테 어려운 결단을 해주셔서 고맙다 이런 그러니까 그 말을 말이 했단 굉장히 의미심장한데 예.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해석하냐에 따라 해석 여지가 있어요. 그렇지. 해석의 그러니까 여지가 뭐 있어요. 사실을 폭로한 것도 굉장히 그렇죠. 어려운 예. 결단을 한 걸로 볼 그렇게 수 말 얘기를 있으니까. 할 수 있으니까. 예. 그래요. 아 이게 뭐 이 부분은 좀 간단치 않다. 간단치는 다만 않아요. 네, 근데 이건 있더라고요. 이게 박형준 그 무고 교사에 대해서 제가 이제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 정말 기사가 정말 거의 없고 국제신문, 부산의 국제신문에서 이걸 두 번을 다뤘는데 일면에 다뤘어요. 예, 이게 이현주 전 의원이 이제 2021년 1월달에 문제를 제기를 했더라고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무고 교사 의혹을 제기하니까 박형준 후보가 터무니없는 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아, 이 허위 사실이 되는구나. 이게 허위 또. 사실 이게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유포가 될 수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언제 발언했다고요? 이게 터무니없는- 2021년 1월달에 올 1월. 네, 올 예, 1월달에 그러니까 보면 이거 이현주 의원하고 뭐 당내 경선 거치는 뭐 이 그렇죠. 과정인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뭐라고 했냐면 당시 판결문을 보면 박 교수 측 인사들이 개입한 정황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니까 이에 대해 박 교수는 당사자들이 맞고소한 사건인데 내가 개입해서 무고를 교사했다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이렇게 반박을 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는 허위사실 허위사실 성립할 유포로 수 있죠. 볼 여지가 있네요. 아니 그 저기 판결문 보면은 검찰의 수사 증거물로 가짜 미투 교사한 그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뭐 그거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전혀 상관이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면 안 빠져나갈 되지. 구멍이 있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확인한 바로는. 그러니까 네. 이제 검찰 수사에서 어떻게 나왔는지는 다시 좀 봐야 되는데 음. 판결문상으로 보자면 빠져나갈 구멍이 좀 있어요. 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사실 정황으로 보자면 빼박인데 왜냐하면은 유재중 의원 같은 사람이 이분이 이제 수영구에서 같이 이제 박형준 씨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경쟁 관계였어요. 네. 근데 유재중 씨가 매번 뭘로 이겼느냐면은 이 무렵에 박형준 씨 전처 얘기를 들고 나온 거예요, 방송. 아 그래요. 조강지처가 조강- 좋더라. 그 문제. 네, 그 문제를 들고 나오니까 이게 사실 박형준 후보 측에서는 상당히 좀 곤욕스러웠던 것 같아요. 매번 당하니까 열받았던 것 같아. 그래서 우리는 뭐 할 거 없나라고 해서 이게 나왔다라는 그런 설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도 그건 상당히 타당하게 볼 수가 있어요. 타당해 보여요. 그러니까 당하다 보면 우리는 뭐 반격할 거 없니? 저 유재중 쟤는 뭐 없어? 라고 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게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정황으로 보자면 이게 분명히 빼박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증거로서는 보면은 판결문상으로는 빠져나갈 구멍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검찰이 다시 수사를 어느 정도 해야 되는데 근데 이거는 정말 파고 들어야 되는 수사인데 의지를 갖고 해야 되는 수사인데 과연 그걸 현 검찰에게 기대할 수 있겠는가? 근데 이 건 같은 경우도 일단 아마 이게 경찰에서 하지 싶은데 일단 경찰은 요새 그래요. 이게 어떤 사건이든 간에 우리가 맡겨놓으면은 확실하게 뭔가를 좀 해야 된다. 이번 판에 그래서 상당히 그런 부담감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경찰들이. 예,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간에 좀 더 파고들 거는 분명해 보여요. 오히려 걱정스러운 거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검찰이 과연 이걸 어떻게 볼 것이냐. 검찰이 지금 상태에서 자기의 존재 가치를 드러내려면은 경찰이 가져온 수사를 오케이 해가지고는 안 되죠. 어떤 형태로든 간에 꼬투리를 잡아서 하자를 만들어야지 검찰의 존재 가치를 입증할 수 있는 거라서 참 이 부분, 그러니까 이 부분은 뭐 박형준 씨가 뭐 대선에 나갈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오히려 사실은 조금 변수로 작용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요. 김태형 기자님, 네. 박형준 좀 구속시켜 주세요 좀. 빨리 가서 그러면 취재하자고요. 아니, 근데 이번에 이제 선거가 끝나서 사실 이 얘기는 저희가 한번 다루긴 다뤄야 하는 내용들이긴 하지만 네. 조금
댓글들에도 선거 때 나왔던 얘기들을 또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무슨 얘기예요? 선거 때 응. 다뤄서 빨리빨리 터트렸어야 되는 거를 응. 이제서 다루고 있다 뭐 이런 얘기 아니 하시는데 선거 끝나가지고 말이야. 네. 그러면 그냥 없던 일로 하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요거예요. 이제 여태까지는 응. 정치부 소관의 이제 기사들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이제 사회 법조로 기사가 넘어왔어요. 그렇죠. 이제부터 이제부터 법조 저희 기사예요. 거예요. 예. 이제부터 솔직히 말하자면 이제부터 우리 거예요. 이제부터 저희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여태까지 못 봤던 내용들을 저희가 취재가 되면 방송에서 또 보여드릴 거고요. 이게 선거가 끝났다고 범죄를 저지른 분들이 범죄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검찰을 어떻게 믿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안 믿어도 어떡합니까? 범죄를 저질렀으면 그거를 고발은 해야죠. 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선거 때 선거 과정에서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는 거는 정치부 소관이에요. 그렇지. 그런데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사건의 사후 처리, 이제 여기서 검찰이 수사를 할 것이냐, 기소를 할 것이냐, 재판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는 법조 소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우리가 본격적으로 다루는, 그리고 지금까지 다뤄졌던 게 너무 선거 공학적으로 다뤄졌다면, 그래서 자꾸 네거티브 이랬는데 이제는 네거티브가 아니고 이건 법률상의 문제, 사법적인 문제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제대로 이제부터 이게 객관적으로 다룰 수 있는 거다. 그리고요, 이게 선거 때만 나오고 그 선거 끝나면 싹 사라지고 하면은 다음번에도 똑같은 상황이 반복됩니다. 오히려 선거 때 더 온갖 추잡한 얘기들이 다 나와요. 그리고 선거 끝나면 싹 사라지고 이제는 그래서는 안 되거든요. 선거 때 나온 얘기 가지고 선거 끝난 다음에 정산해야 돼요. 아니 MB 사건은 2010년, 2009년에 터져서 2020년에 돼서야 최종적으로 확정 판정 그렇죠? 받았어요. 문제가 있다면 그게 언제 처벌을 받을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은 저희가 기자로서 뭐 취재에 나갈 부분이긴 합니다. 자, 그리고 그런 면에서 여기서 또 한 가지 제가 또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 공무원의 직무상 범죄 또는 선거와 관련된 범죄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없애야 한다라는 그런 주장이 있고요. 제가 볼 때도 그 점은 동의합니다. 그리고 이해충돌 방지법에 그런 내용이 포함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개혁법 입법 중에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검찰 관련 개혁 입법도 중요하지만 이해충돌 방지법, 저는 사실 선거 전에 이해충돌 방지법이 통과됐었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지 선거 때 할 말이 있는 거야. 예. 그랬는데 그거를 자꾸 시간을 끌고 안 하는 바람에 그걸 누가 자꾸 안 했는지 내가 참 답답스러운데 그게 잘못됐다. 그리고 이제라도 해야 된다. 네. 아니 그 선거 전에 말이죠. LH 사건과 관련해서 소급할 수 있도록 그 입법을 해야 되는데 헌재 가서 위헌받을 수 있다 그런 이유로 주저했다고 하는데 아니 그건 헌재한테 맡겨야지 왜 정치인이 그걸 걱정해요? 그 김태년 원내대표 정말 문제가 아니,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땐 그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소급입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진정 소급입법하고 부진정 소급입법이 있어요. 부진정 소급입법이 뭐냐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행위 시에 법률이 없었다면은 이거는 처벌할 수 없거든요. 근데 행위 시에 법률이 있었어. 그런데 이것에 공소시효만 늘렸어. 이렇게 되면 이거는 부진정 소급입법이 돼가지고 문제가 안 된다고 이미 헌재에서 결정이 난 바 있어요. 그게 언제 때냐면은 전두환 때 5.18 특별법 그때 처리될 때 공소시효를 늘렸단 말이에요. 이걸 공소시효를 없애버렸어요. 5.18에 대해서는. 그런데 그때 그러면은 공소시효 이게 위헌이냐 아니냐라고 나왔을 때 헌재에서 합헌이다. 그거는 공소시효가 안 지났으면은 합헌이다. 근데 공소시효가 지난 뒤에 이것을 입법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이거는 법률 해석의 문제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린 바 있어요. 마찬가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공소시효가 끝나지 않은 범죄에 대해서 공소시효를 늘리는 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문제가 안 되는 법, 그 행위 시에 문제가 안 됐었는데 나중에 법을 만들어서 거꾸로 적용하면 그거는 문제가 될 소지는 있어요. 하지만 그 경우에도 참정권을 제한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아니면은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근데 이거 자꾸 이거를 너무 이렇게 과장해서 참정권을 제한한다든지 재산권을 박탈한다든지 재산권을 제한하는 게 아니라 박탈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세금을 세게 때리겠다든지 하는 건 상관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렇게 이해충돌을 일으킨 사람들은 이해충돌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나중에라도 이 사람을 직에서 물러나게 한다든지 이런 거는 사실은 소급입법에 해당하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근데 너무 지나치게 자꾸 이걸 뭐냐면 개혁을 하는 게 빨리 하면은 민심이 이반된다 뭐 이상한 그런 속설에 사로잡혀가지고
자꾸 그렇게 개혁을 주춤거리고 있는데 이게 오히려 민주당을 발목 잡고 있고 오히려 패배의 원인이 되고 있다. 꼭 지적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왜 검찰은 그 무고가 확인이 됐는데 그 또 박형준 쪽에서 준 것이 확실하다는 그런 자료까지 입수해놓고 왜 박형준을 파지 못했을까요? 무고 교사를 한 주체가 있음을 검찰이 인지하고 있었는데. 그 이제 박형준 사건이 아니라 어떤 뭐 대기업이라던가 뭐 이런 수사의 규모가 이제 큰 사건의 경우에는 회장은 오히려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진짜 몰랐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밑에서 다 알아서 했다라고 하면 오히려 제일 위에 있는 사람일수록 빠져나갈 수 있는 확률은 더 큰 거예요. 그렇죠. 자료가 없고 말을 맞춘다면은. 근데 이 사건에서 말을 맞췄는지 뭐 진짜 알고 있었는지 지금 진실은 모르지만 지금 이 선거 캠프에서 제일 위에 있었던 그 박형준 후보 같은 경우에는 밑에서 다 알아서 한 거다라고 말을 하면 어떤 객관적인 증거가 나오지 않는 한 이게 허위 사실이다, 이거를 인식하지 못했다라고 하면 그거를 사실 입증하기는 쉽지는 않죠. 그거는. 그래서 아마 검찰이 그 당시에 수사를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이거는 허위 사실을 알았다, 그 인식했다라는 것 자체는 입증이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니 파고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라는 점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보면 2012년 예. 당신 또 이명박 정권 때고. 그렇죠. 선거 그러니까 대선 직전이었고 이런 것들로 볼 때 아마도 그래서 수사를 안 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의심은 들죠. 그런데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게 고소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수사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는 LCT 앞에 조형물 있잖아요. 18억 원짜리 조형물. 네. 예. 그게 어떻게 보면은 다른 사건들, 이 사건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어떤 다른 사건들 같은 경우는 그 건물 앞에 있는 세워진 조형물이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예. 조형물을 보니까 뭐 제가 예술에 대한 눈이 높다고 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좀 조악하다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 18억 원의 가치가 있는 것인지 당시에 그 18억 원을 주고 다시 돌려받은 돈이 없는지 그걸 어떻게 비자금 조성의 어떤 수단으로 사용한 것이 아닌지 그거는 그런 건 수사 가치는 있겠죠. 아니 난 참 이게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좀 야속한 게 뭐냐면은 저놈들한테 우리가 공작적 수사를 하면 안 되겠지만은 뭔가 비위가 의심되고 포착이 됐을 때 파고들어서 네. 단죄하는, 그래야 야 이거 정권 바뀌면 우리가 굉장히 곤란해질 수 있으니 이 차원에서 우리가 죄를 짓지 말자, 이런 경각심이라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민주정부를 왜 우리가 만들려고 했어요? 그런 경각심 좀 만들어서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법을 지키게끔 하자는 것인데, 이 정부 들어가지고 말이야 대통령을 상대로 해서 쿠데타 일으키는 이런 검찰총장 아래에서 저 새끼들은 또 승승장구하고 이쪽은 이쪽대로, 이쪽은 대통령과 가까울수록 털려요. 아니 뭐야 이게 도대체. 지난 정부 때는 대통령이 저쪽이라고 저쪽 편 들고, 또 지금 정권에서는 대통령이 물 같다고 생각하니까 또 이쪽만 털고, 아 뭐야 이게 도대체. 아니 그럼 진작에 좀 목을 날려야지. 그걸 계속 끌고 안고 왔다가 여기만 만신창이가 됐잖아요. 아니 이게 뭐야 이게. 공정의 문제 아닙니까 이거는? 그야말로 공정의 문제죠. 근데 지금 제가 확인해 보니까 2012년에 부산지검장이 누구였느냐? 네. 석동현이네요. 아 석동현. 아 그 LCT. 딱 떨어지네요. 아 그리고 저 윤석열 친구라고 해야 되나? 공수처는 태어나지 말았어요. 괴물이라고 했던. 아 그래요. 또 저희 자유한국당으로 또 출마를 하려고 네, 했었고, 딱 떨어지네요. 출마하려고 한 곳이 조경태 쪽이더만 보니까. 아 그래요. 야, 그러니까 이게 너무 약간- 화나지 않습니까, 변호사님? 이게 뭐예요? 아니 우리가 뭐 딴 게 아니에요. 저쪽이 뭐 정권이 지금 문재인 정권이니까 국민의힘이 좀 혼 좀 나야 된다, 이 차원이 아니라, 아니 혐의가 있으면 좀 고생 좀 하고, 그렇게 해서 야, 그 정권 바뀌면 큰일 나니까 우리가 국민들한테 정말 봉사를 다하고 신임을 얻도록 노력하자, 그렇게 해야 되는데, 걔네들은 지금 자본이 또 언론이 자기 편이라고 뭐 그냥 청문회 과정에서도 그냥 고개를 탁 쳐들고 턱을 내밀고 그러면서 진실 검증 열심히 해봐라 이러고 있잖아. 뭐야 이게 도대체 이게. 심지어 토론에 나왔었던 그 보수 패널들 대부분은 노무현 대통령을 언급하더라고요. 노무현 대통령 뭐 정치 아니 희롱한 거지 이거는. 그건 희롱하는 거죠. 아이 진짜 짜증이 났어 진짜. 아니 검찰총장이 그렇게 대통령한테 칼 디밀 때 그때 날렸어야지. 그 뭐 그놈의 진정성을 끝까지 확인하고 싶었었나? 아이 정말. 근데 저는 아까 댓글에 보니까 저는 민주당이냐 뭐 이렇게 하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제 지지 정당을 아직 밝힌 적은 없고요.
아니 그래 이거. 근데 이거 뭐- 이제 예? 민주당이 가는 길이 굉장히 가시밭길인 거는 맞아요. 그냥 뭐 제3자의 눈에서 본다고 만약에 생각을 하면, 왜냐하면 진보의 가치 자체가 원래 보수가 추구하는 가치보다 진보의 가치가 더 도덕적이고 더 이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런 좋은 가치를 표방하면서 지지를 얻은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지금 이제 바닥 민심이 올라왔다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람들의 눈에서 봤을 때 좀 더 엄격한 잣대로 평가받는 거는 어쩔 수 없이 감수해야 되는 그래요. 건 맞는 것 예. 같거든요. 예. 그래서 그 점을 탓하기보다는 예. 그렇게 올라오는 바닥 민심들을 어떻게 보면 인간의 욕망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구멍가게에는 구멍가게의 비리가 있고 대기업은 대기업의 비리가 있고 진보와 보수도 다 각각의 그 나름의 특성에 맞는 비리들이 있는데 그게 선을 넘느냐, 각각 선을 넘느냐 마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파악해서 이해관계 조율을 잘 하면 정말 괜찮을 것 같은데 아 진짜 어려워. 가지밭길은 맞죠. 민주당이 가야 할 아 길이. 그래요. 여기는 뭐 어느 정부 때나 민주정부 때나 저쪽 정부 때나 항상 법을 어기면 안 돼요. 그렇죠. 어? 큰일 그럼요. 나죠. 근데 이놈들은 말이죠. 좋아요. 저쪽 정부 때면은 봐줄 수 있다고 쳐. 적어도 민주정부 들어서서는 야 우리는 지금 야당이니까 이거 잘못하면은 하여튼 저 친구들하고 민주당하고 같은 취급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법을 잘 지켜야 된다. 우리가 지금 야당이기 때문에 이런 경각심이 있냐 이거예요. 없지. 오히려 아유 우리가 야당일 때 실리는 그때 다 챙기더라니까요. 예. 그러니까 여당일 때는 분위기만 피만 뿌려놓고 추수를 그때 하더라고요. 어. 박형준 같은 양반도 보세요. 실제로 재산 형성은 2012년 그때쯤에 다 해놓고 자기가 추수해가지고 자기 명의로 돌리는 거 2016년, 17년 이후에 하잖아요. 보면은 야 대단하다. 그러니까 그 사실 씨를 그때 뿌려놓고 추수를 나중에 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만약에 그랬어 봐. 큰일 나지. 그러니까 민주당 정부 들었으면 민주당은 도덕적으로 좀 헐겁게 해도 되고 저쪽 당은 좀 아주 타이트하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민주당은 그 정부나 이 정부나 똑같이 타이트해야 하고 국민의힘은 뭐 당연히 그쪽 때나 이쪽 때나 똑같이 타이트해야 되겠지만은 그쪽 정권 때는 그럴 가능성이 거의 전무하기 때문에 적어도 민주당 정부 아래에서는 타이트하게 살아야 한다. 도덕적 그렇죠. 규율을 엄격하게 지켜야 된다. 이런 교훈은 심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제 얘기의 본질인데 그렇게 했냐 이거예요. 아니 조남관이 언제 자를 거야? 그렇게 지금 대놓고 지금 법무부 장관 얼굴에 침을 뱉었는데 아직도 그대로 두고 있어요? 걔네들이 고마워하겠습니까? 조남관 차장은요 지금 현재 사실상 검찰 쿠데타를 다시 재개하려고 하고 있는 움직임. 아니 그러니까 범계형은 뭐 하는 거야 도대체 이게? 정말 저는 그 아니 진정성을 믿는 거야 조남관이? 정말로 제가 황당한 게 뭐냐면은요 지금 김학의 출국 금지 사건 이거를 청와대까지 이어왔어요 지금. 그래서 이걸 기획사정설 버닝썬을 숨기기 위해서 청와대가 기획사정을 했는데 그 희생양이 김학이다. 라는 식으로 끌고 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광철 비서관이 주도했다. 그리고 그것은 이제 중간 다리가 이규원 검사고 그거를 방조해 준 게 이성윤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시나리오를 짰어요. 그래 여기 맞춰가지고 수사를 하려고 하고 있고 그거를 언론에 퍼뜨렸어. 그게 딱 4월 6일 선거 하루 전날 동아일보에서 단독으로 나갔어요. 동아일보 단독 나가고 세계일보인가 거기서 단독 나가고 조선도 단독 나가고 그래가지고 뭐라고까지 나왔느냐면은 청와대 기획사정설 입증하는 증거들이 나왔다는 식으로 이렇게 퍼뜨렸단 말이에요. 청와대 기획사정설 뭐겠냐? 또 청와대 쳐들어가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조남관이. 이게 뭡니까? 쿠데타죠. 아니 그러니까 난 참 아니 우리 조남관이도 언젠가 사람이 돼서 얘 좀 착해지겠지. 좀 그 차원에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까? 윤석열 기다렸듯이? 뭐 하는 거예요, 진짜? 아니 한 방을 날려야지. 그렇죠. 빨리 날려야 되죠. 근데 왜 이렇게 시간을 끄는지 잘 모르겠어요. 전 좀 답답합니다. 네. 많이 답답하네 진짜. 아니 이걸 이대로 내버려두고 말이야. 아니 지금 왜 선거에서 졌습니까? 왜 졌어요? 이렇게 애매하게 그러니까 주춤거리는 바람에 참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 건데 근데 이게 찾아볼수록 황당해지네. 당시 부산지검 1차장이 문무일이었네요. 문무일이었어 또. 석동현 문무일 이 라인이었네. 그래. 그러니까 이제 뭐 문무일도 그렇고 이성윤도 그렇고 윤석열도 그렇고 아이고 다 검찰이 다 그 모양 그 꼴이지 뭐. 참 그러니까 당황스럽네요. 예. 그래요. 그러니까 정말 AI가 검사를 해도 이보단 잘할 것 같아요. 또 공명정대하게.
근데 대한민국 검사들이 수사했던 걸 다 인공지능으로 만들면은 아마 AI들이 저 어디 가서 룸살롱 가서 대접받을 것 같아. 어? 그렇잖아요. 그게 일종의 초식 아닙니까? 초시. 아이고 정말 참 별놈들이 다 나오네. 그래요. 여러분 제가 화를 내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딱 한 가지예요. 정치의 효능성. 늘 말씀드립니다만 정치의 효능감이에요. 아유 지금 언제까지 이런 지지자들을 개혁을 바라는 촛불 시민들을 이렇게 무력하게 만들고 그렇게 속 뒤집히게 만들 겁니까? 그렇게 한 게 목적인가? 민주 시민들 다 씨 말려가지고 여러분 저기 이제 정치에 관심 갖지 마세요. 당신들 괜히 관심 갖는 겁니다. 왜 그런 쓸데없는 에너지를 여기다 쏟으세요? 그냥 각자 알아서 자기 현장에서 열심히 사세요. 이런 건가요? 이 메시지인가요? 70년대, 60년대도 아니고요. 정치에 혐오를 느끼는 국민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정치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편해지죠. 참 저 잠시만요. 제가 이걸 보니까 지금 되게 지금 당황스러운데 뭐 또 나왔어? 그러니까 2012년 이제 그 박형준 씨의 그 선거 관련해 가지고 그 당시 부산지검 수사 라인을 보니까 아까 말한 석동현 그다음에 2차장이 아마 이거 선거 범죄를 담당할 것 같은데 박정식 박정식도 나왔어. 예 그다음에 이제 사실 관할은 부산지검 동부지청이에요. 봉욱 봉욱도 나왔습니까? 야 이거 다 나오네. 어? 그래서 지금 당황스러워 가지고 아 이게 지금 이게 그 기사 좀 한번 써봐요. 그 당시에 이 무고 사건과 기사를 관련해서 써야겠는데, 무고 이거? 교사 사건과 관련해서 당시에 지휘 라인들이 누가 있었는지. 아 이거 출연진 화려하네. 출연진이 화려하네요 진짜 와. 알겠습니다. 자, 이 검찰도 기가 막힌데 우리 마지막으로 좀 하나 더 얘기해 볼까요? 양승태 재판 아, 네. 어떻게 됐어요? 어디까지 왔어요 지금? 예, 지금 양승태 대법원장 사건이 어제 2개월 만에 재개가 됐어요. 그래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나와서 뭐라고 했냐면 적폐청산의 광풍이 사법부로 분 것이다. 나는 보고한 적도 없고 지시한 적도 없고 무죄다라고 이렇게 무죄 항변을 했어요. 네. 그런데 지금 이게 이제 주목을 해야 될 점은 뭐냐면 2021년 3월 23일 지난달에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랑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에게 유죄가 선고가 됐는데 이게 사법농단 사건에서 직권남용으로 유죄가 선고된 첫 번째 사례가 이제 지난달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동안에 이제 시청자분들도 굉장히 많이 궁금해하셨고 답답해하셨던 게 뭐냐면 그 동안에 무죄가 선고된 이유는 뭐였냐면 이 법관의 재판에 개입할 권리는 아무도 없기 때문에 재판에 개입할 권한이 없으니까 직권남용이 안 된다. 이 논리로 계속 다 무죄가 선고가 되었던 거거든요. 있네. 아이고야. 그런데 너 그럼 시험 본 권력인 주제에 뭐 아주 그냥 뭐 절대 권력을 아니 대통령 권력도 결국에는 사후에라도 심판을 받고 아니 그렇죠. 사후가 뭡니까? 재임 중에도 탄핵 심판 받아가지고 아웃될 수가 있는데 아니 대법원장은 뭐 그럼 뭐 무슨 신수설입니까? 판사 신수설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굉장히 이 법원에서도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해서 저는 합리적인 선을 정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일선 법원에 있는 법관들은 다 이제 무죄가 선고가 된 거고 법원행정처 이상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법원행정처 맞아요. 예. 이상부터 이제 유죄를 선고하는 그런 추세인 것 같아요.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재판부가 해석을 한 것이 헌법과 법원 조직법에 따르면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는 특정 사건 핵심 영역을 지적하는 사무를 수행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재판 개입을 시도할 사법행정권이 있다. 그러니까 이 직권을 남용했기 때문에 직권남용죄다라는 첫 번째 판결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합리적인 해석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여기서 이제 저희가 또 답답했던 게 법관도 사람인데 상사가 이것저것 시키면 뭐 보고해라 어디 헌법연구관한테 이거 헌법재판소 내부 사정 좀 이렇게 알아서 좀 보고 좀 해라 이러면 인사권에 일단 어떤 걱정이 될 것이고 어떤 그런 사실상 위력에 따라서 만약에 그 보고를 하게 된다면 그거는 또 직권남용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도 지적을 했어요. 그러니까 대법원장이나 법원행정처가 권한을 남용해서 권고를 하면 권고라는 그 모습을 띠고 있더라도 그거를 받는 판사 입장에서는 그 지적뿐 아니라 근무 성적과 인사권도 염두에 두게 마련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권한을 남용하는 것은 판사로 하여금 사실상 의무 없는 일을 하는데 충분하다. 이렇게 이제 직권남용죄를 인정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양승태 대법원장 사건 같은 경우도 이 법원의 논리에 따른다면 같은 재판부더라고요. 직권남용죄 유죄 선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다만 이런 내용도 있었어요. 양형이 이제 두 분 다 집행유예가 나왔는데 그 이유가 개인적인 이득 추구를 위한 것이 아니고 사법행정 조직의 개통 구조에서 지시를 받아서 한 일이고 제한적 역할을 했다 이렇게 했고 이제 주도적 역할을 한 거는 박병대와 임종환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원행정처 시작점에서 이렇게 올라가면서 유죄 선고가 되면서 양형도 조금 올라갈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어떤 아직 1심 판결이 나온 건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죠. 이제 1심 판결이 이제 첫 판결이 나온 거죠. 법원행정처에 근무했던 판사들에게. 양승태는 언제 그 나오려나? 양승태 재판은 벌써 2년간 122번 정도 했거든요. 네, 맞아요. 공판이 예, 공판이. 근데 아직까지 뭐 증인들 나올 사람들은 거의 총량의 반 정도 남았고요. 근데 아직 많이 남았어요. 예. 야, 참. 우스갯소리로 한 기자가 이제 이 재판이 끝나고 나면 기자를 그만두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볼 때는 차장을 달아야지 그만둘 것 같아요. 야, 우리 양승태 형이 대법원장 재판은 좀 아주 스페셜하게 하시네. 예. 근데 언제까지 이런 적폐청산이 이러다가 이 정부 끝나기 전에 또 판결이 못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많아요. 뭐 그 전에 1심이 나올 가능성은 있는데 예. 확정 판결은 어렵습니다. 뭐 1심은 그 전까지 나오지 않을까. 근데 더 끄는 거는 근데 지금 사실 볼 때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노리는 게 이 정부가 끝나기를 바라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가 끝나면은 자기가 달리 판단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이제 죽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사실 이 직권이라는 직권을 해석한 게 이게 대법원에서 어떻게 판단을 받을지는 저도 사실 조금 궁금해요. 이게 과연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이 직권이 인정될 것인가. 네, 그건 이제 기다려봐야 되는데 한 그래도 한 3, 4년은 걸리겠죠. 3, 4년이나. 예, 아니 이게 재판이 그렇게 길어집니까? 1심 판결이? 1심 판결이 122번 할 줄은 아무도 상상을 그러니까 못했죠. 이런 사례를 100번이 넘는 게 없어요.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이까지는 많았어요. 80몇 회인가까지 하다가 말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때도 오래 끈다고 그렇게 비난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근데 100번이 넘었는데 이제 겨우 반했다면 이 재판 같은 경우에는 그 박병대 고영환 판사도 네. 같이 하고 있어서 하루에 재판이 보통 뭐 저녁 6시를 넘어서까지 합니다. 근데 그 판사가 누구예요? 지금 이번에 바뀌어서 제가 기억이 아, 바뀌었어요? 이번에 또 바뀌었어요. 또 바뀌었어? 재판부가 네. 바뀌어서 네. 아이고야. 이번에 열렸던 게 이제 재판 갱신 절차라고 음. 판사들이 바뀌고 나면 그간 있었던 증거 자료를 다시 보는 절차이고 그 변호인이랑 검사들의 이게 주장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절차인데 이거를 지금 벌써 두 번째 아니 하고 혹시 있는 그렇게 해서 거예요. 이렇게 바뀐 판사가 2심에서 또 만나는 경우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재판이 한정없이 길어지면 그럴 수도 있죠. 승진과 함께 같이 그 재판을 할 수도. 그럼 나중에 또 대법원에서 또 만나 대법관이 돼가지고 아이고 참. 아 그리고 저는 이제 한 가지 좀 판결문 내용 중에 인상 깊었던 거는 이거 이제 양승태 재판부가 이민걸 이규진 전 대법원행정처 이제 법관들에게 선고하면서 이제 선고를 했던 내용인데 이민걸 전 실장 같은 경우는 법원행정처가 추진하는 상고법원 도입에 이제 다른 의견을 밝힌다는 이유로 국제인권법 연구회를 주도하던 소모임을 와해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를 하고 뭐 이런 걸 한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본인이 한 건 아니고 임종원의 지시에 따라서 그걸 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재판부가 뭐라고 했냐면 관리자로서 멈출 수 있는 마지막 순간에 임 전 차장에게 동의한다는 의견을 밝혀서 결국 다른 판사로 하여금 위법한 일을 하게 했다. 이게 굉장히 저는 좀 인상 깊었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에서 끊어줬어야 되는데 이 불법 행위, 불법 지시를 중간에서 끊어야 되는데 그걸 끊지 못하고 일선 법관들한테 전달을 하면서 위법 행위를 하게 한 것에 대해서 이제 엄중하게 책임을 물었다. 이런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이고요. 그 윤종섭 부장판사님이죠. 그 판단을 한 분이 네. 근데 이분이 그날 재판 이제 선고를 하면서 강조했던 점이 뭐냐면 누군가 개입한 재판은 재판이 아니다라는 점을 여러 번 강조를 했습니다. 네. 자 그래요.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 빨리 1년 동안에 정치적 효능감을 보여줘야 합니다. 이제 이낙엽 씨도 보냈고 국민들에게 이제 새로운 정치의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미뤘던 개혁들 다시 손대고요. 그 임관혁이 했었던 세월호 수사. 세월호가 이제 세월호 참사일이 4월 16일이고 네. 일주일 정도 남았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평화나무에서 그 유경근 세월호 가족 네. 협의회 집행위원장 모셨습니다. 예은 아빠. 그분 말씀이 이렇더라고요. 그 임관혁이가 이제 그 수사했을 때 그때 유가족들을 불렀어요. 임관혁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임관혁이 그때 유가족들에게 했던 말은 제가 세월호 참사 수사단장입니다마는 실제 단장은 우리 총장님이십니다.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윤석열이 했다고요? 그러니까 이 수사단을 만든 분이 윤석열 총장님이시고 우리 총장님이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해서 정말 큰 칼을 뽑으셨다. 그러니까 앞으로 수사가 잘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원한이 풀리면은 이게 다 우리 윤 총장님 덕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아주 부실의 엉망덩어리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윤석열이가 세월호 가족을 농락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사이에 세월호 수사가 한참일 때 한참인 적도 없었지. 뭐 그냥 대충 할 때 그때 이제 또 청와대 청원이 있었는데 20만이 넘었나 봐요. 네. 청와대 관계자가 했던 말은 뭐냐면은 검찰이 열심히 수사하고 있으니까 그 결과를 보고 한번 얘기하자. 근데 임관혁의 발표가 몇 달 됐죠? 그렇죠. 예. 몇 달 되는 동안 지금 청와대가 한마디도 안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도 안 하고 있고 작년 12월인가 이제 그 삭발을 하셨어요. 우리 네. 이 아버지 어머니들이. 그래 놓고는 청와대 앞에서 농성을 벌이셨는데 그때부터는 청와대하고 연락이 끊어졌다고 합니다. 왜 청와대로 가셨는지 했는데 그것 때문이었네요. 저 세월호 가족들한테 지금 청와대 쪽 인사이 하는 태도가 세월호 가족들이 받아들이기엔 어땠냐면은 아니 교통사고 맞지 않습니까? 교통사고라는 입장이 어느 당 입장입니까? 국민의힘 입장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걔네들은 뭐 우리 가족분들을 좀 섭섭하게 했지만 우린 이렇게 또 얘기를 들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다는 거예요. 야 얘기 들어달라고 국민들이 촛불을 들었냐? 정권을 바꿨냐? 아유 진짜 나쁜 놈들입니다. 이거는 가족을 2번 골탕 먹이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아예 연락이 끊어졌대 청와대에. 제가 그때 임관혁이 된다 그래서 이거 망했다고 그렇게 했는데 음. 그때 세월호 유가족 분들도 그러고 민주당에서도 그러고 임관혁도 몸으로 세우지 말라고. 근데 딱 그 무렵이 언제냐면요. 조국 장관에 대한 수사가 약간 지지부진할 때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윤석열 입장에서는 시선을 살짝 돌릴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조국 장관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 좋지 않은 부정적 여론이 늘어날 때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된 거였는데 좀 그런 면에서 보면 너무 아쉬워요. 그때 제대로 집었어요. 아 임관혁은 안 돼. 또는 윤석열 보고 야 너 속셈 뻔히 보인다? 라는 걸 했었어야 되는데 그때 짚지 못한 것이 좀 많이 한스럽네요. 저 그때 좀 더 적극적으로 했었어야 되는데. 아니 그때 우리 저 예. 방송에서 세게 얘기했어요. 저 용진이 형이. 근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은 제가 청와대 그 청원 게시판에 대해서 한번 비판한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뭐 김용민이가 그래도 이 정권에 청와대의 업적인 국민청원을 무시했다고. 아니 대꾸를 그렇게 하는데 비판받을 만하지 않습니까? 20만 넘어서 국민들이 뜻을 모아줬더니 했던 얘기가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 수사 결과 나왔는데 몇 달이 지났어요. 아무 입장도 안 나옵니다. 이게 괜찮습니까? 그래도 괜찮아요? 그래도 업적입니까 이게? 제가 볼 땐 그래요. 이 건에 대해서 적어도 청와대에서 임관혁 얘 다시 검토해. 이렇게 했었으면은 선거 결과가 이렇게 나왔을까? 좀 안타깝습니다. 예, 이런 면에서 많이 안타깝습니다. 예. 자 그래서 초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정부가 세워지게 된 것은 박근혜가 탄핵된 것은 국민들이 촛불을 든 것은 세월호예요. 세월호. 세월호로부터 비롯됐습니다. 국민들 300명이 눈뜬 채로 가라앉아서 익사하는 이 와중에 국가는 공공은 존재조차도 없었어요. 아무런 존재 의미를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정권은 망했던 거고 이 정권이 들어선 겁니다. 근데 뭐예요? 우리는 그래도 얘기를 들어주고 있지 않니? 얘기를 들어달라고 우리가 촛불을 든 건 아니잖아요. 그죠? 대화를 의지가 없는 사람들은 빨리 내보내시고 그래서 정말 효능감 있는 그리고 진정성이 있는 이런 사람들로 참모진을 재구성하셨으면 좋겠고요. 아니 지금 내가 정확하게 모르는데 이번 7년이 됩니다. 세월호가. 그래서 공소시효가 끝나는 게 있대요. 근데 부분적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7년짜리 그게 아마 10년 이하의 징역인 경우 7년, 5년 이하의 징역인 경우 공소 7년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있는데 좀 걱정이 되네요. 근데 다만 지금 공무원의 직무상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없애는 그런 법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걸 이게 빨리 했어야 되는데 좀 안타깝네요. 예. 아니 공소시효가 멈춰졌나? 멈춰졌다는 얘기를 또 들었던 것 같고 여러분 그 자세한 내용은 제 평화나무에 유경근 세월호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이 인터뷰를 했어요. 저희하고 유경근 위원장 인터뷰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요. 세월호 참사 이제 7주기가 되는 주간 꼼차 정강 마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요. 예, 우리 두 분도 수고하셨고, 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김현